15. 작은 초상화. 진짜 나도 역시 나고 가짜 나도 역시 나다. 진짜 나도 역시 옳고 가짜 나도 역시 옳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 없구나. 제석궁의 구슬들이 켜켜로 쌓였거늘 누가 능히 큰 구슬들 속에서 그 참모습을 가려 집어낼 수 있을까? 하하하. 스스로 작은 초상화의 제함. 추사가 제주로 유배와서 7년 만인 1846년 6월 3일은 그의 회갑날이었다. 이날 아침 추사는 조반상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날 상은 전례 없이 주인 강씨의 처가 직접 들고 들어왔는데 상 위에는 잡곡 섞인 반지기밥 대신 흰 쌀밥이 올라 있었다. 거기다 몇 가지의 떡과 통닭 한 마리 그리고 술병까지 곁들여 있었다. 그는 평소 주인 여자를 거칠고 떠들기 잘하며 예절조차 모르는 전형적인 제주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 보니까 그 마음 밑바닥에 얼음같이 달콤한 정이 고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차린 것은 별로 없수다. 시골 살림에 어떤 흡니까? 상을 놓고 물러나는 걸 보니까 그녀는 마을 갈 때만 입는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고 있었다. 그 뒤로 갓을 쓴 강훈장이 두루마리 차림으로 서 있었다. 차린 게 별로 없어서 만수무강을 빕니다. 강훈장은 넙죽이 엎드려 그에게 큰절을 하고 그는 엉거주춤 맞절을 하였다. 이거 원 폐가 만소이다. 어찌 귀양 사는 신세 이런 대접을 바라겠소? 그렇잖아도 폐가 많던 차에. 무슨 말씀이옵니까? 귀한 어르신을 모시고 늘 대접이 소홀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생활이 좀 표일지.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는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 뒤로 헬스강 경덕이와 안서방이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강원장이 뒤돌아보고 자리를 비켜주자 그들이 들어와 한 사람씩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만수무강 하소서 대감마님, 만수무강 누리소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경덕이와 안서방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걸 숨기려고 안서방은 얼굴을 외면하고 핑 코를 풀었다. 너희들을 고생시켰구나. 괜시리. 거기다 주인 집에까지 폐를 끼쳤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폐라니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인데. 좌우간 깨 앉읍시다. 주인장께서 유일한 축하객이시니. 그는 문득 한 달쯤 전에 떠나간 강위를 떠올렸다. 그는 들판에 생기가 돌고 바다가 맑아지자 훨훨 떠나가 버렸다. 함께 있을 때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걱정이 태산 같더니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그리웠다. 그러려고 어렵게 술을 마련했습니다. 강원장은 꿇어앉아서 잔에 술을 따르고 두 손으로 받쳐 권했다. 그도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60이 이순이라는데 이때가 되어 나는 더 세상사를 모르겠어. 생각이 섞갈리고 어느 게 옳고 그런지 판별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어려운 고비에 자신을 그만큼 지키고 몸을 바로 세워 나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봐주니 고맙소. 그러나 배운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자, 이번엔 내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그는 잔을 내어 강원장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천천히 수염을 쓸어내렸다. 나의 선생님 중에 담계와 운대 두 스승이 계시지요. 담계 스승님은 이러기를 옛 경전을 좋아한다 하고 운대께서는 남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두 분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듯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다 들어맞는 데가 있지요. 거기다 두 말의 일치점도 찾을 수 있어요. 심오한 말씀이시군요. 명심하겠습니다. 달마는 면벽 9년 좌선의 신의를 깨치고 도연명은 81벼슬에 귀거래사를 지었구만. 그는 무균의 천정을 바라보며 혼자말 끝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꿈 속에 꿈이 있고 몸 밖에 몸이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강훈장이 잔을 내어 다시 그에게 권했다. 옛날 공산의 한 늙은 중이 자신의 조그만 초상화의 제목으로 쓴 글이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거니 받거니 꽤 여러 잔을 마셨다. 밖에서는 아래 것들이 술잔이나 걸쳤는지 말소리와 웃음이 꽤 높아져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보니 세상이 참 흠황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제주까지 귀향을 와서 이렇게 환갑을 맞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이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첩첩산중이었거니와 앞일 또한 한치도 내다 보이지 않았다. 앉았거나 누웠거나 그저 몸이 나른했다.
그는 이제까지 실사구시설을 주창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공허한 이론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고 노상 주장해 왔다. 실제 있는 것에서는 응당 올바른 이치를 찾을 수가 있으나 공허한 것에서는 근거로 삼을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스스로 학문에 있어서 주장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기를 고르고 고요하게 하여 넓게 배우고 힘써 실행하려는 그의 노력은 자꾸만 꺾이었다. 그는 요즘 어떤 때 스스로 낭망하고 심약한 늙은이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실로 두려운 일이었다. 술기가 온몸에 번지면서 사지가 노곤하게 아려왔다. 그는 강원장이 앞에 있어 실내인 줄 알면서도 잔을 놓고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대었다. 쉬시지요. 저도 물러가 쉬겠습니다. 강도순이 천천히 일어나 업해 보이고 방을 나갔다. 그는 그만 눈을 감았다. 보라색 휘장 같은 게 눈앞에 확 드리워지며 앞을 가렸다. 상우의 편지가 생각났다. 그는 상우만 생각하면 가슴에 앙금 같은 게 부글거리며 죄책감이 짓눌러 오곤 했다. 상우는 그 편지에서 글씨 쓰는 법을 어디서 구해야 옳으냐고 물어오고 있었다. 글씨 쓰는 법. 그거야 예나 지금이나 예천명 이외에 어디 있던가. 조맹견의 때부터 예천명은 해석법의 모범이었다. 그는 이것을 상우에게 명확히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 놈은 잘못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그는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상우는 또 겨우 몇 자를 썼더니 글자마다 각각 달라서 끝내 한결같지 않았다고 투정 부리고 있었다. 이제 그가 이런 걸 깨닫게 되었으니 가히 어느 정도의 경지에 들어간 것일까. 그는 한편 기뻤다. 이 정도 된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는 이제 60년 동안 글씨를 썼으되 오히려 한결같지 않으니 상우의 말이야 오히려 당연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힘껏 쫓아가서 어느 정도의 과정만 지나면 통쾌하게 깨닫는 곳에 이를 것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서법의 근본인 예서를 익히도록 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서도에 마음을 두고자 한다면 예서는 꼭 이겨야 하리라는 생각이었다. 또 예서는 반드시 모지고 굳세며 예스러운 데가 있고 졸박해야 하는데 상우가 이 경지까지 쫓아갈 수 있을지 그건 그로서도 자신할 수가 없었다. 또 이놈이 해야 할 바는 글씨 쓰기에 앞서 인격을 닦는 일인데 가슴속에 맑고 드높으며 고한 뜻을 길러낼 수 있을지 문자 향과 서근기를 몸속에 지니도록 글을 읽고 연마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배겨낼 수 있을지 아들의 변화하는 모습과 함께 영락한 시고 서울집의 모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서 눈앞에 다가들었다. 그들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럴 때면 언제나 돋보이게 떠오르는 것은 아내 예한 이씨의 모습이었다. 그녀만 살아있다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오늘은 좀 더 여유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만 모로 누워버렸다. 아순풀에 잠기가 몰려오는 그의 눈꼬리께에 번직거리며 물기가 비쳐가고 있었다. 16. 소치와 묵과 소치는 주사 선생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안 되어 관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우리 관장님께서 모셔오라는 분부여요? 섬돌 아래 선 사령은 불문곡직 이렇게만 아뢰었다. 그는 어째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언제나 관에 불려다니는 일은 깨름치겠다. 추사의 배수에서 지낼 때 그는 어느 농가의 머리맡 벽에 돼지꼬리 같은 걸 그려놓은 걸 보았다. 모지락 붓으로 쓴 관자 테두리에 동그라미를 몇 겹이나 그리다가 꼬리를 삐쳐내버린 것인데 그는 얼른 봄에도 그게 부적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그런 내색은 전혀 않고 농부에게 물어보았다. 여기 돼지꼬리 같은 건 무슨 뜻입니까? 농부는 처음엔 뒷덜미만 긁으며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농부의 의뭉한 표정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니까 농부는 마지못해 어눌하게 대답했다. 관 같은 데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부적이 있죠? 그의 손은 다시 뒷덜미로 돌아갔다. 아하, 그렇구나. 관은 양민들에게 심한 기피의 대상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도 별로 관이 달갑게 생각되지 않았다. 불가근, 불가원, 관이야말로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못할 상대였다. 소치는 두루마기 끈을 조르고 갓을 쓰고 사령을 따라 길을 나섰다. 너희 관장 성함이 무엇이며 어디 사람이냐? 그는 사령놈의 비유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예, 밀양 사람 이유봉이여요? 놈은 고분고분 대답했다. 성격은 어떠냐? 알아둬야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놈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그도 짓궂게 다시 캐묻는 것도 이상하여 입을 다물었다.
놈은 울퉁불퉁한 돌길을 한참 걸어서 용마루만 유독 높은 관아 있는 데로 들어갔다. 소치는 문지방을 넘을 때 문득 서성 추사를 떠올렸다. 어쩌면 죄인의 배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죄를 사는 죄가 될 수 있었다. 그 일을 잡돌이 하려는 것이나 아닌지. 그러나 대위에 앉았다가 일어나 나오는 관장의 표정을 보고는 이제까지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어서 오시오. 관장은 마주 일어나 나오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대층에 마주 앉자 미리 시켜두었던 듯 바로 술상이 나왔다. 관장은 첫 잔을 따라 마시고 잔을 건네면서야 의중의 말을 꺼냈다. 오시게 한 것은 다름 아니오라. 연영사께로부터의 부탁에 따른 것입니다. 신관호 영사께서 감령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영감을 찾으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고 했더니 제주로 가셨더군요. 이렇게 되면 숨길 것도 뭐 또 없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추사 스승님께서 배소에 계셔서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오는 길에 스승님께서 신영사님께 인사를 드리라 하시는 분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치 앞에 잔을 내밀었다. 그는 신중했지만 대단한 주호였다. 이미 주먹 같은 코끝이 꽤 붉고 거기 땀방울이 솟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 말로 속계를 초월하여 산매경에 들어간 그림은 영광끝밖에 없다더군요. 소치도 코끝이 붉어짐을 느꼈다. 맞대놓고 이러는 데야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술이 오르면서 관장의 태도는 신중함이 무너지고 호방해졌다. 그런 호방함이 술자리에 흥을 돋구었다. 그날 소치는 밤중까지 대취하게 마셨다. 배소에서 못 마신 것까지 벌충을 한 셈이었다. 이튿날 이유봉 관장의 안내를 받아 우수영으로 신영사를 찾아갔다. 제성당 높이 앉아있는 신영사는 빼어나게 민첩해 배는 멋장이었다. 이글거리는 시선, 밝은 표정이 마주 앉으니까 어깨를 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소? 그들은 서로 미소만 교환했다. 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그리다 만날수록 뜻이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말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내 곁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오나 더 없는 영광이 옵니다. 영사의 말이 진지했으므로 그는 감격했다. 그는 미리 그가 제주에서 떠나올 때 스승이 써준 시를 소매 속에 넣어갔으므로 그걸 꺼내서 영사 앞에 펼쳐놓았다. 보랏빛 제비 날아와 단청한 들보를 돌면서 뜻깊은 사연을 말하는지 그 소리 낭낭하네. 영사는 낭낭히 목청을 높여 시를 세게 읊었다. 시도 좋았지만 높낮이가 좋아있는 낭독 소리도 아름다웠다. 그는 참 마음이 흔쾌했다. 이날도 그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도록 마셨다. 술자리가 벌어지자 영사는 마카에 있는 신의향과 회사 김용도 불러들였다. 그들은 술도 잘 마셨지만 시와 풍류도 걸맞는 선비들이었다. 술이 거나해진 그들은 시를 지어 읊고 글씨도 썼다. 그날 소치는 그들 앞에서 파초 한 그루를 그렸다. 이날을 계기로 소치는 신영사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소치의 사촌 아우와 어린 아들까지도 무시로 관아에 드나들어 마치 한 집안과 같이 지냈다. 이듬해 정월 신영사는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소치도 그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그가 안현, 현재 안국동을 말합니다. 그가 안현의 권돈인 대감댁에 기식하게 된 것은 오로지 신영사의 소개에 의한 것이었다. 또 임금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영광을 안게 된 것도 따는 신관원의 도움이 컸다. 그는 그림이나 그리고 글씨나 쓰는 한갓 서생이면서 서울 체류 동안에 묵과에도 급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엔 참 웃기는 대목이 있었다. 어떻게 될 겁니다. 제가 해보지요. 그 왜 어떻게 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고 신관호가 윽박 지르자 훈련대장 이주식은 뒷덜미를 떡떡 긁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호글풍인 이주식은 이 방면은 도통한 사람이었다. 소치를 이주식에게 따라보내며 신관호는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는 엇들길에 건등건등 걸어가는 이주식의 뒤를 따라 나섰다. 밖에는 메마른 바람에 깡깡하게 추운 날씨였다. 귀습이 떨어져 나가는 듯 귀가 시리고 아팠다. 시험 장소는 춘당대. 앞장선 사내는 그 옆에 훈련대장 막사로 건등건등 들어갔다. 그가 들어서자 애띤 젊은이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자리를 비워주었다. 앞장서 들어선 이주식이 젊은이에게 소개했다. 인사드리라. 이 어른이 그림으로 유명한 소치 허유 선생이시다.
그리고 소치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제 가아 올시다. 오늘 입시를 하지요? 말씀 익히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소치에게 허리를 깊이 꺾어 절을 했다. 소치도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젊은이는 귀골풍으로 깨끗한 인상이었다. 장군의 막사는 철판에 숯불을 피워 후끈후끈했다. 몸을 녹이며 앉아 있으려니까 사령이 술을 데워 가지고 왔다. 자, 조금만 드십시다. 이제 곧 화를 쏘게 될 테니. 소치는 얼떨결에 잔을 들었다. 귀굴풍의 젊은이는 앞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주식은 어찌 보면 순건달풍이었으나 신관호가 신임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만도 않은 구석이 있는 듯 했다. 잠시 후에 밖에서 호령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보니까 입시자들의 사대가 쭉 늘어서 있었다. 눈치를 살피던 이주식이 그의 등을 밀어 사대로 내보내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오늘 과거에는 선생이 참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쏘면 화살이 제대로 나갈 리가 없으니 살을 쏘기 전에 화살의 이름을 모두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주식의 시선은 은밀하게 반짝였다. 어떻게 지우지요? 그의 반문은 다급했다. 먹으로 쓴 것이 되어서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닦으면 다 지워집니다. 소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떠밀려서 사대로 나왔다. 활과 화살을 받아들고 대열에 서자 아랫도리가 다 떨려왔다. 그는 눈치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며 이주식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엄지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살 끝에 쓴 자기 이름을 살살 지웠다. 이름은 잘 지워지지 않았으나 알아보지 못하게끔 얼버무려졌다. 그는 떨리는 팔로 시위에 살을 끼고 힘껏 당겼다. 그가 활 시위를 당기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한껏 당기고 탁 놓으면 어느 쯤 나가리라 계산했는데 화살은 못 얹으려도 못 나가 맥없이 떨어졌다. 옆에서 활을 쏘던 땅딸막한 사내가 킥킥 웃었다. 땅다리에 활 시위 당기는 모습은 당당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자기는 활과 화살을 손을 바꿔 쥐고 있었던 셈이었다. 사내의 화살이 관역에 가맞는 여문 소리가 탁 하고 여기까지 들렸다. 그러자 그가 소치 쪽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아니, 어찌된 게 활 잡을 줄도 모릅니까? 흐흐흐. 사방에서 소리를 죽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치는 그 웃음소리를 듣자 팔 힘이 팍 풀어지며 얼굴이 확 뜨거워왔다. 다시 화살에 이름을 지우고 시위를 당기려는데 누가 툭툭 어깨를 쳤다. 얼굴이 확 뜨거워져서 돌아다 보니까 전립을 쓴 선정관이 노래 보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은 어째 이름을 지우고 쏘시오? 그의 표정은 음했다. 그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푹 숙인 채 대답했다. 지우는 게 아닙니다. 살을 잡는 것이지요. 그는 손에 밴 땀을 바지가랑이에 닦았다. 이리 오시오. 당신 안 되겠구먼. 선정관은 그의 팔짱을 잡아 끌고 사대 뒤로 돌아 임금이 앉아있는 단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끌려가더니 그는 창피하기도 하고 겁도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앞뒤 안 가리고 나선 내가 잘못이야. 활도 잡을 줄 모르는 주제에 과거장에 나오다니 이 꼴이 뭐야?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구나. 무슨 낯으로 다시 임금님을 뵙지? 그는 마치 넉나간 허수아비 같았다. 선정관은 나무 계단을 올라 임금과 훈령대장들이 앉아있는 데로 갔다. 그는 춥기도 했지만 두렵고 부끄러워서 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다. 사대 쪽 사람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자꾸 뒷덜미에 와서 화살처럼 퍼부어졌다. 그런데 조금 후에 나무 계단을 내려온 선정관은 전혀 딴판의 대우로 말했다. 갑시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먼저 활을 쏘던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갔다. 당신에게는 그대로 쏘도록 하였노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선정관은 투덜거리며 딴 데로 가버렸다. 소치는 주위의 흩어지는 신경을 가다듬고 간신히 유협전을 다 쏘았다. 다음은 편전을 쏠 차례인데 그는 전통이 없었다. 남의 눈치를 봐가며 화살을 주워 쏘니까 옆 사람들이 또 킥킥대고 웃었다. 대단한 격수 하나 났군. 그러게 말이오. 전통도 없이 편전을 쏘니. 아무도 장운할 생각은 마시오. 허허, 내 일찍 포기하였어. 허허, 나도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까지 배짱 좋게 시위를 당겨 활을 쏘았다. 아무리 당겨도 화살은 못 은저리에 가서 떨어졌다. 어느새 추운 기가 다 사라지고 등대기가 흥건히 젖어왔다. 그는 신관호도 이주식 대장도 모두가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사람 얼굴에 모닥불을 끼얹을 수가 있는가? 나가는 게 묵과 찬방이라니. 그는 대충 쏘아놓고 도망치듯 막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 나붙은 방에는 그의 이름이 단연 상단에 올라 있었다. 장원은 훈련대장의 아들 이희태, 막사에서 만났던 젊은이였다.
그는 이 방을 우러러보면서도 또 한 번 얼굴이 달아올랐다. 일말의 양심과 임금에 대한 감사가 두루뭉술이가 된 감정이었다.